안녕하세요. 레그넘 투자자문입니다. 지난주에 시황에 대한 컨텐츠를 올린 이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경제 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거나 투자 전략을 짜거나 또 그러려면 경제 또는 시장 상황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 전망을 할 때 단순한 느낌과 다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갖고 전망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 발표되는 데이터, 그 데이터가 경제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고요. 그 발표된 데이터들은 신뢰받는 민간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경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제 지표가 어떤 지표가 가장 경제 전망을 하거나 투자 전망을 할 때 설명력이 높으며 그 지표를 해석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 컨텐츠를 올릴 때 조금 여러분께서 보시기 쉽도록 짧게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제가 욕심껏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 2부든 1, 2, 3부든 나눠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시장을 보시거나 경제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많이 활용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바로 3페이지를 설명을 드리면 누차 강조드린 대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이 좌측 컬럼에서 보시는 대로 실물 경기와 금융 경기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실물 경기를 좀 더 나눠보면 GDP 항목에 따라서 생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소비 부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으면 대외 부분, 수출 수입에 해당하는 대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 경기로 구성이 돼 있죠. 자, 그래서 경기 종합 지표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 지표 또는 지수라고 표현을 하니까 조금 헷갈리시더라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써드린 대로 경기 선행 지수가 있고 경기 동행 지수가 있고 경기 후행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경기 선행 지수가 앞으로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데 훨씬 더 중요하겠죠. 미리미리 반영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동행지수나 후행지수보다는 경기 선행지수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이 3페이지에서 보시는 건 그냥 하나하나 제가 소개를 안 드리고 그냥 자료로 대신할 테니까 대신 이 검정색 글씨로 써놓은 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경기 종합 지표의 서브 인덱스들이고요. 파란색 글씨로 써놓은 게 미국에서 얘기하는 경기 종합 지표의 대표적인 지표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설명은 선행지수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행지수와 후행지표 중에서도 선행지표 못지않은 설명력을 갖고 있는 지표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것들을 같이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선행지표만 제가 몇 개 간추려 놨고요. 오늘 자료는 그 선행지표 각각 후행지표든 각각 경기 종합 지표들을 설명을 하면서 발표 기관은 그래프 바로 밑에 조그만 글씨로 다 써놓을 거고 그리고 제목 부분에 컬럼에서 그 사이트를 써놓은 거는 이런 데이터가 어떤 기관에서 발표를 하되 이 데이터를 찾으시려면 이런 사이트를 가시라라는 그 표현을 해놓은 거니까 참고로 해서 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발표 주기가 어떤 지표에 따라서는 매월 발표되는 지표가 있고 또는 분기별로 발표되는 지표가 있고 매일 발표되는 지표가 있다는 거를 4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이제 아실 수가 있고 참고로 아까 제가 왜 선행지표가 아니면서 동행지표나 후행지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은 제가 빨강색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CEI라고 하는 게 Coincident Economic Indicator라고 해서 동행지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LAG라고 하는 것은 Lagging Economic Indicator라고 해서 후행지표입니다. 그리고 이런 CEI나 레그 표시가 없는 거는 선행지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5페이지에 이런 지표들이 아까 4페이지에서 보시는 대로 그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발표하는 지표, 노동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지표, 노동부, 통계국 이런 또는 경제분석국 이런 데서 발표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거를 모든 이런 그 공공기관의 사이트를 찾아가 보시면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래서 이 지표들을 한꺼번에 망라해서 발표하는 민간 사이트가 있고 또 공공 사이트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10개를 제가 추려놨습니다. 5페이지에서. 그래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가장 종합적인 지표들을 한꺼번에 쭉 매달 또는 매분기 발표해주는 사이트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블룸버그, 톰슨 로이터, 컨퍼런스 보드, 그 다음에 공공 사이트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프레드입니다. 이 프레드라고 하는 세인트루이스 연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웬만한 지표들은 다 망라가 되어 있으니까 손쉽게 여러분께서 그때그때 찾아서 참고하실 수 있는 사이트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바로 그 지표들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리죠. 선행지표 중에
그 제조업 부분을 이제 나타내는 그 ISM PM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구매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그 제조업 지표인데, 그 제조업 지표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지표도 있고 제조업 지표도 있죠. 그 Purchasing Managers Indicator라고 해서 인덱스라고 해서 구매 관리자들한테 직접 설문조사를 해서 향후에 제조업 부분이라든가 또는 서비스업 부분이 그 경기가 좋을 거냐 나쁠 거냐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50 위에 머물러 수치가 50 위에 머물러 있으면 확장하고 있는 국면이다. 50 밑에 있으면 수축하는 국면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보시는 대로 그래프에서 제조업과 서비스가 각각 제조업은 40포인트대로 계속 그 50 밑으로 머무는 기간이 몇 개월 되고 있고, 서비스업은 미국의 서비스업 시장은 50 위에 머물러 있어서 상당히 견조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제조업 지표 중에 지금 40 밑으로 머물러 있어서 보통 그 비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조업 지표가 계속 제조업 부분이 안 좋았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경기가 더 안 좋을 거고 침체 뭐 전망이 될 거고 이런 식의 비관론을 펴는 건데, 저희가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 지표 중에 요 박스 테이블 밑에 빨간색 화살표로 제가 그려놓은 서브 인덱스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 그 빨간색 그래프 제일 위에 Manufacturing PMI라고 하는 게 이제 제조업 지표를 나타내는 거고요. 종합 지표를 나타내는 건데, 그 서브 지표 중에 뉴 오더라는 게 있고 몇 칸 내려가 보면 인벤토리라는 지표가 서브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뉴 오더스라고 하는 것은 신규 수주 지수를 나타내고요. 인벤토리스는 재고 지수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신규 수주 지수와 재고 지수, 다시 말하면 뉴 오더스와 인벤토리스의 차이가 PMI 지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 차이가 한 3, 4개월 전부터 반등을 했던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 PMI 지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 동안 지금 50 밑에 수축 기간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이런 그 선행 지표를 보면서 조만간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PMI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우리가 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이제 PMI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PMI는 두 가지가 있어요. ISM이라고 하는 그 전 구매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하는 ISM PMI 지표가 있고, 그 마켓이라고 하는 독립 리서치 기관을 인수한 S&P 글로벌이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차이는, ISM PMI 지표 같은 경우는 전미, 그러니까 50개 주 전체 20개 산업을 대표하는 약 400개 대기업, 그리고 해외 기업을 포함해서 그 기업들의 구매 담당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지표이고요. 또 ISM PMI는 공공부문도 포함을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반면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PMI 지표는 국내 기업만, 미국의 국내 기업만 포함을 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8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데, 여기는 민간 부분만 조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추세를 파악하는데 S&P 글로벌 PMI도 나쁜 지표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표, 이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이 지표를 볼 때는 ISM PMI 지표가 훨씬 더 설명력이 높다고 하죠. 예,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경기 종합 지표인 이제 노동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볼 텐데, 7페이지에서 보시는 Average Weekly Hours라고 해서 주당 평균 노동 시간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왜 우리나라도 시급이 얼마냐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뭐 전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당 얼마를 하냐 또는 시간당 몇 시간을 근무를 하냐에 따라서 경기의 움직임이 향후에 좀 타이트해지는지 좀 루즈해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주당 평균 노동시간 같은 경우는 현재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향후에 늘어나게 되면 신규 고용이 증가할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감소하면 해고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이 평균 주당 노동시간 측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실업률 변화에 대해서 좀 선행지표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미국의 지표를 보시면 그 작년 2021년도부터 정도 되겠네요. 그때부터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계속 하락을 하다가 지난달 최근에 살짝 리바운드 하고 있는데, 어쨌건 추세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게 이 경제 지표가 하나 가지고 해서 어떤 지표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건데, 이 주당 평균 노동 시간만 보시면 임금 압력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경기가 조금 더 쿨다운하는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이런 하락 추세를 가지고 경기가 계속 안 좋을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지표든지 예를 들면 주당 평균 노동시간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에 대한 국한에서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지표들은 또 경기 전반에까지 해석을 해서 선행지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 주당평균 노동시간 같은 경우는 노동시간에 국한해서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뭐 저한테 물어보신다고 하면 이 주당평균 노동시간은 그렇게 크게 경기 전반에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설명력은 좀 떨어지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8페이지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아마 여러분 뉴스나 보고서나 설명을 통해서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Weekly Initial Jobless Claim이라고 해서 우리도 실직을 하거나 해고를 당하게 되면 그 노동청에 가서 실업수당을 청구하잖아요. 이제 그런 지표입니다. 이 두 가지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주간으로 발표하는 지표이고요. 위클리로 발표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오른편에 그 4개월 연속, 보통 Continuing Jobless Claim이라고 하기도 하고 Jobless Claims 4-week Average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지표가 공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실업을 하거나 해고를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 관련한 데이터는 실업률을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경기 상황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 주간별로 실업수당을 많이 청구하냐, 그 청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냐에 따라서 경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이 꽤 높은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옆에 그 4-week average라고 해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데, 이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재취업률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고를 하거나 실직을 했으면 향후 4개월, 그러니까 4주 안에, 한 달 내에 새로운 직장을 찾는 숫자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든다는 거겠죠. 지금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미국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견조한지,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임금 부분인데, 사실 임금 부분이 평소에 중요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작년 3월 이후에 이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우리가 임금을 볼 때 여러분께 제가 뭐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살짝 상식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먼저 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임금이라고 할 때 이 세 개 그래프 중에 가장 왼쪽에 웨이지와 샐러리로 제가 구분을 해놨잖아요. 웨이지라고 하는 것은 육체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을 보고 웨이지라고 하고요. 쉽게 표현드리면. 그리고 넥타이 차고 양복 입고 정신적인 노동에 대해서 받는 임금을 샐러리라고 합니다. 네,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베니핏이라고 하는데 복리후생비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여에 추가적으로,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예를 들면 퇴직금, 통근버스비를 지원해주는 회사들도 있을 것이고, 간혹 보면 사원주택을 제공해준다거나, 그리고 하다못해 뭐 핸드폰 비용을 제공해준다거나, 그래서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근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산성을 늘리고 회사의 수익을 증가시키자고 하는 그런 그 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복지 정책으로 지출되는 기업 입장에서의 비용을 베네핏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보너스는 뭐 상여금 잘 아실 겁니다. 계약된 급여 이외에 추가되는 보상 금액이라고 하죠. 제가 왜 웨이지, 샐러리, 베네핏, 보너스를 설명을 드리냐면, 이 그래프 중에 가장 오른쪽에 인플로이먼트 코스트 인덱스, 고용비용 지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2주 전에 그 제롬 파월이 향후에 페드에서 몇 가지 중요한 지표들을 계속해서 팔로우를 할 거다, 지켜볼 거다라고 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고용비용 지표거든요. 이 고용비용 지수가 샐러리와 베니핏과 보너스를 한꺼번에 믹스 총망라해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최근같이 인플레이션 그 물가 수준이 하락을 할 때 또는 상승을 할 때 이 임금,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서,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임금 수준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추세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표 중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바로 한번 대입을 해보죠. 가장 왼쪽에 웨이지 앤 샐러리 임금 상승률을 보시면 지난 3월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선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지만 임금 상승률만 보면 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물가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고 압력이 높아지겠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운데와 오른쪽 그래프 같은 걸 같이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데,
두 번째 가운데 시간당 평균 임금을 한번 보시죠.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아까 왜 앞선 페이지에서 시간당 평균 노동 시간하고 좀 인라인한 그런 지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시간당 받는 임금 압력이 작년 중반 7월 즈음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선상으로 고용비용 지수 같은 경우도 작년 초부터였네요. 작년 한 2, 4분기 정도 돼 보이는데 그걸 꼭지 기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중반, 가을 이후로 그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미국 물가 지표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9.3%인가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하고도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